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이 45조 원 규모의 신액신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 퇴출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BBC는 이 사건을 강대국 질서가 전환되는 순간으로, CNN은 세계의 구조적 변동이라 보도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476km에 달하는 악마의 회랑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저주받은 땅은 지난 100년간 철부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패로 끝났던 악명 높은 지역입니다. 공개 입찰 현장에서 중국 대표단은 극도의 오만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우리 중국이 실패한다면 지구상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으나, 현장에서 중국의 TEM 터널 굴착기이 폭발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뒤이어 러시아팀 역시 화학무기에 중독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낡은 지프에서 내린 5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구경이나 하라며 한국을 조롱했던 중국인들은 침묵에 잠겼고, 세계 언론은 이 상황을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과연 85년 전 이곳에 강제 이주되었던 고려인들이 남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이 중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바꾼 기적의 순간을 상세히 공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피에르 두몬입니다. 40년 동안 전 세계의 극한 건설 현장을 평가해 온 프랑스 출신의 인프라 분석가로서 제가 이 직업을 통해 배운 절대 법칙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은 인간의 오만을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날 타주켄트 국제회의장에서 발표된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총리 누르술탄 아바의 F가 단상에 올라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총 연장 8,500km 구간을 중앙아시아 5개국이 완전히 연결하며 3년 내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특히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을 가리키며 반드시 악마의 회랑 476km를 관통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악마의 회랑은 중앙아시아 건설업계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저주받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카라쿰 사막과 천산산맥이 만나는 지점이며, 구소련 시절 핵실험장인 세미팔라틴스크를 지나고 세계국 국경 분쟁 지역까지 관통하는 문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구간이었습니다. 지난 100년간 12번의 시도가 있었고 모두 실패했으며, 그중 4번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라임 미르자의 F는 이 45조 원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보충 설명했습니다. 성공한다면 중앙아시아는 세계 물류의 핵심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45조 원이라는 막대한 숫자는 회의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변화시켰습니다. 탐욕이 두려움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역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악마의 회랑을 포함하여 하루에 삭삭 30mm씩을 돌파해야 하는 조건이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구간이라면 모를까 완전히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독일에서조차 최상의 조건에서 하루 100mm가 한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CRCC, 러시아의 로스아프토스트로이, 일본의 오바야시, 터키의 리막, 독일의 호우티프 등이었습니다. 단연 돋보인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단 단장 왕 웨이밍은 자신만만하게 일어서서 우리 중국 철거는 이미 아프리카 사하라 횡단 철도를 완성했습니다. 극한 지역은 우리의 놀이터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200명의 기술진이 도열해지 있었고, 화면에는 파키스탄 카라코람 터널, 에티오피아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횡단 등 화려한 실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3년이요? 우리는 2년이면 충분합니다. 악마의 회랑도 문제없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에 질세라 나섰습니다. 러시아 대표 블라디미르 페트로프는 우리는 이미 시베리안 횡단 철도로 극한을 정복했으며, 게다가 이곳은 원래 우리 땅이었습니다. 라며 구소련의 영광을 내세우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폭탄 선언과 같은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든 국가 정상들의 합의 사항입니다. 5개국 정상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시범 구간은 반드시 악마의 회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최소 50km를 관통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전체 계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요구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구간을 맨 처음 뚫으라는 것은 단순한 시연이 아닌 실력을 증명하라는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술렁였고 일본 오바야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먼저 물러섰습니다. 독일 호우티프도 6개월은 불가능하며 최소 2년이 필요하다며 포기 의사를 밝혔고 터키 리막 역시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두 나라는 거의 동시에 외쳤고 왕 웨이밍과 페트로프는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는 1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중앙아시아 패권 경쟁이 다시 불붙는 순간이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그럼 일주일 후 현장 시연을 하겠습니다. 각 팀은 장비와 인력을 준비해 오십시오. 라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카자흐스탄 총리에게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왜 굳이 악마의 회랑을 고집하십니까?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100년 동안 우리를 가둬놓은 저주를 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땅 아래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사막은 언제나 비밀을 품고 있고 그 비밀을 파헤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악마의 회랑 입구에는 거대한 베이스 캠프가 세워졌고 각국 대표단이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가 신청서에는 분명히 한국현대건설 삼성물산 연합이라는 한 줄이 더 있었는데 아무도 한국팀의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평선 너머로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작은 차량 행렬이 포착되었습니다. 낡은 지프 2대가 멈춰 섰습니다. 바로 한국팀이었습니다. 5명의 엔지니어가 내리자 주변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게 다야? 겨우 5명? 장난하나? 하지만 그들은 주변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사이 중국팀은 시연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왕 웨이밍은 거대한 TBM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자랑하는 사막 정복자 룽샤입니다. 직경 실란베일의 길이 150mm의 최신형 TBM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크기로 마치 거대한 강철 용이 사막에 누워있는 듯 했습니다. 200명의 중국 기술진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장비를 가동시켰습니다. 왕 웨이밍은 장비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온도 조절 시스템은 영하 60도에서 영상 80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모래 필터링 시스템은 시간당 10톤의 모래를 처리할 수 있죠. 5개국 대표단들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실제 굴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TBM이 괴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터 헤드가 회전하면서 단단한 안반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처음 30분은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간당 12매의 속도로 전진하는 모습에 이 속도라면 하루에 300m 가까이 뚫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52분째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TBM 후방부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불꽃이 몇몇 미터 높이까지 솟아올랐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두 대피하라. 중국 기술자 12명이 화상을 입고 쓰러졌고 구급차가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30분 후 연기가 걷히자 TBM의 처참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후방 엔진부가 완전히 녹아내렸고 냉각 시스템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500억 원짜리 장비가 1시간 만에 고철 덩어리로 변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TBM이 지나간 자리에 지름 30m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싱크홀이 생기면서 땅이 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 웨이밍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예상 밖입니다. 지하 공동이 있었어요. 우리 탐사 장비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싱크홀 아래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국 작업자 30여 명이 지하 공동에 갇힌 것입니다.
72시간의 사투 끝에 기적적으로 서멸예불명 전원을 구조했지만 그중 8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왕 웨이밍은 떨리는 목소리로 철수하겠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도전할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200명의 기술진은 모든 장비를 버리고 철수했습니다. 악마의 회랑이 또 한 번 승리한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러시아 대표 블라디미르 페트로프는 비웃었습니다. 중국의 기술로는 역부족이었군. 이제 진짜 전문가가 나설 차례다. 러시아 팀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페트로프는 우리는 구소련 시절부터 이 땅을 연구해 왔습니다. 비밀 군사 자료까지 모두 확보했죠. 라며 낡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1952년 소련군 참모부가 작성한 극비 문서로 지하 핵 실험으로 생긴 공동, 방사능 오염구역, 지하 수맥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핵 방공호를 뚫기 위해 개발된 군사용 특수 굴착기 몰로트를 투입했습니다. 페트로프는 방사능이요?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체르노빌에서도 작업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150명의 러시아 기술진은 방호복을 입고 작업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중국이 실패한 구간을 우회하여 새로운 루트로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악마의 회랑은 러시아마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굴착 시작 5일째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도 6션 2의 지진이었지만 주변 지진계에는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페트로프가 이건 자연 지진이 아니야. 뭔가 인공적인 이라고 말을 끝내기도 전에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지하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고 땅에서 녹색 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학무기다. 모두 대피. 구소련이 비밀리에 매장했던 화학무기 저장고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50년 된 살인가스와 VX가 노출되기 시작했고 노후한 방호복과 장비로는 치명적인 가스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러시아 팀도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23명이 화학무기 중독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페트로프는 기자회견에서 악마의 회랑은 영원히 닫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도전입니다. 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이은 실패 소식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BBC는 21세기 최대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됐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꿈은 악몽으로 끝났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국팀 리더 이준호 40대 후반의 남성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서는 또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저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다고? 인원도 겨우 5명인데? 중국도 러시아도 실패했는데. 하지만 이준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폭발로 망가진 중국 TBM 구간과 화학무기로 오염된 러시아 구간을 조용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막을 정복하려 했군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왕 웨이밍이 발끈하며 뭐라고? 당신들이 뭘 안다고? 라고 외쳤습니다. 이준호는 모래를 한 줌 집어들고 바람에 날려보내며 답했습니다. 사막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숨쉬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85년 전에 그걸 배웠거든요. 85년 전이라는 말에 저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총리가 물었습니다. 한국팀도 시연을 하시겠습니까? 이준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시연 같은 쇼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악마의 회랑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5km를 뚫어 보이겠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중국이 1시간 만에 실패하고 러시아가 5일 만에 포기한 곳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그것도 겨우 5명이? 제가 TBM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이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TBM은 3일 후에 도착합니다. 그 전까지는 손으로 땅을 파볼 겁니다. 모두가 이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이준호의 다음 말은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성공 보수를 반으로 깎겠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중앙아시아 청년 1,000명을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85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받았던 것을 이제는 돌려드릴 차례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한국팀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타슈켄트 외곽의 허름한 컨테이너 숙소는 중국팀이 묵는 5성급 호텔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컨테이너 앞에서 이준호는 팀원들과 진지하게 논의 중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뒤몽 박사님이시죠? 프랑스 출신 컨설턴트, 당신의 보고서를 많이 자주 읽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5명이 어떻게 악마의 회랑을 뚫겠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준호는 웃으며 팀원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정민석 지질 전문가입니다. 20년간 극한 지역만 연구했어요. 윤지수 AI 인프라 전문가입니다. 스마트 시티 설계 천재죠. 오세준 안전관리자입니다. 국제구호 현장에서 단 한 명도 잃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내 문성현, 나이는 어려도 드론과 로봇공학에서는 최고입니다. 정말 각자가 전문 분야를 가진 베테랑들로 이루어진 소수 정예였습니다. 제가 정말 손으로 땅을 파실 거냐고 묻자 정민석은 대답했습니다.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땅을 읽는 겁니다. 악마의 회랑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아야 뚫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한국팀은 악마의 회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해가 뜨지 않아 사막은 영하 15도로 차가웠지만 낮에는 60도까지 올라가는 극한의 땅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무릎을 꿇고 모래를 만지더니 깊게 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칫 잉밍이용, 정민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모래 속에서 반짝이는 석영 결정이 보였는데 그는 일반적인 지질 형성이 아니에요. 마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패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성현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땅속에서 낡은 철판이 나왔습니다. 녹슬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러시아어와 한글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1937년 10월 21일 스탈린의 명령으로 강제 이주. 우리는 여기 물길을 찾았다. 후손들이 찾기를 바라며. 고려인 공동체. 이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사실이었어. 그는 천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가족 수첩, 즉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이곳으로 끌려온 고려인이었습니다. 17만 명이 화물 열차에 실려 6,000km를 이동했고 그중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기장에는 10월 28일 사막에 도착, 물이 없다. 아이들이 죽어간다. 11월 3일 땅을 팠다. 50미터를 팠지만 물은 없다는 절망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5일 카자흐 유목민이 도왔다. 그들이 비밀 물길을 알려줬다. 11월 20일 드디어 물을 찾았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감격스러운 기록도 이어졌습니다. 이준호는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고려인들은 이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비밀 물길을 지도로 남겼습니다. 그가 꺼낸 손으로 그린 낡은 지도는 악마의 회랑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지하 30매의 거대한 고대 물길, 즉 실크로드 시대부터 있었던 카레즈 지하수로 시스템이었습니다. 윤지수가 태블릿으로 지도를 스캔한 후 믿을 수 없어요. 이 지도와 우리 위성 데이터를 겹치면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정민석은 고려인들이 맨손으로 찾아낸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물길을 모르고 거슬러서 파다가 집안이 무너진 거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보를 이제까지 아무도 몰랐을까요? 이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소련 시절 적성 민족으로 분류되어 그들의 기록은 모두 말살되었죠. 살아남은 건 개인이 숨겨둔 이 일기장뿐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한국에 TVM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중국의 절반 크기도 안 되는 작은 기계였고 심지어 새 것이 아닌 곳곳에 용접 자국이 있는 10년 된 중고 장비였습니다. 정민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0년 된 중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조했죠. 물길을 따라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TVM에 지하수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특별한 센서를 장착했습니다. 문성현은 드론 여러 대를 꺼내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매핑하며 AI가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윤지수는 노트북을 열어 85년 전 지도와 현재 데이터를 융합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거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굴착이 시작되자 놀랍게도 한국팀의 TBM은 안정적으로 전진했습니다. 물길을 따라가니 집안이 무너지지 않았고 하루에 200mm씩 꾸준히 전진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그들은 약속대로 500km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물이다! 맑은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지하수로를 따라가다 보니 85년 전 고려인들이 찾았던 그 물길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에 맑은 물이 솟구치자 현지 유목민들이 몰려들었고 오랫동안 잊혔던 오아시스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한 카자흐 노인이 이준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우리를 도왔고 우리가 당신들의 조상을 도왔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어지는군요. 물길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한국팀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며 흥분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총리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4개국 26km가 남았습니다. 라며 신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준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길을 뚫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 실크로드를 만들 겁니다. 윤지수가 개발한 AI 시스템을 통해 모든 구간에 센서를 설치하여 온도, 습도, 집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고 그들이 지역 지식을 제공하는 거죠.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왜 굳이 그렇게 하죠? 한국이 다 하면 더 빠를 텐데. 라고 묻자 이준호는 대답했습니다. 길은 함께 걸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그때부터 한국팀은 본사에 추가 인력을 요청했고 20명의 교육 전문가들이 급히 파견되어 한국팀은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한 것입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만든 길을 놓고 싶어요. 오세준이 즉석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침엔 이론, 오후엔 실습, 저녁엔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육 첫날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 우즈베키스탄 청년이 낡은 사진을 가져와 제 증조 할아버지예요. 1937년에 고려인들을 도왔대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우즈벡 남자와 한국인들이 함께 웃고 있었는데 이준호가 자세히 보더니 이분이 제 할아버지네요. 라며 놀랐습니다. 85년 만에 후손들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문성현은 드론 기술을, 윤지수는 AI 시스템을, 정민석은 지질 탐사법을, 오세준은 안전관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배움은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현지인들이 한국팀에게 이 지역은 오후 3시에 갑자기 바람이 바뀝니다. 여기 땅색이 붉은 곳은 절대 파면 안 돼요. 옛날 우라늄 광산이었거든요. 이 풀이 자라는 곳은 지하수가 가까이 있다는 표시예요. 라며 전통 지식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지식이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2주 만에 이 50km를 추가로 뚫자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 웨이밍이 이번엔 더 큰 장비와 300명의 인력을 데리고 돌아와 한국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며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말입니다. 그는 구간을 나눠 동시에 작업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다며 한국이 찾은 물길 정보도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이준호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죠. 실크로드를 다시 여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목표 아닙니까? 라며 설득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2달째, 우리는 악마의 회랑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인 세미팔라틴스크에 도달했습니다. 구소련이 456번의 핵실험을 했던 지옥의 땅이었습니다. 오세준이 측정기를 보며 방사능 수치가 정상치의 50배입니다. 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200km를 돌아가야 했고 통과하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문성현이 자신이 개발한 원격 굴착 로봇을 투입하자고 제안했고
한국에서 공수된 6대의 특수 로봇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업 사흘째, 로봇 4대가 동시에 고장났습니다. 방사능이 전자장비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현지 카자흐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길을 알아요. 저는 소련 시절 여기서 일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하 60메리의 소련군이 만든 대피 터널이 있으며 콘크리트로 차폐되어 있다고 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입구가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직접 들어가서 길을 열어야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문성현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준호가 말렸지만 그는 30분이면 됩니다. 저는 막내고 제일 빠르니까요. 라며 단호하게 특수 방호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초조하게 45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성공했어요. 터널 입구를 찾았습니다. 라는 응답이 들려왔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문성현이 밖으로 나왔을 때 방호복에 구멍이 생겨 1분 정도 방사능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문성현이 연 터널로 들어가니 정말로 60년 전 소련군의 대피로가 있었고 2m 두께의 콘크리트 차폐 덕분에 안전하게 50km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터널 벽에 새겨진 낙서였습니다. 1953년 3월 15일 강제 노역 중 언젠가 자유를. 엄마 보고 싶어요. 김철수.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박영희. 고려인 강제 노동자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벽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여기서도 일했구나. 우리는 이 터널을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상징으로 삼아 박물관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문성현을 매일 현지 청년들이 찾아와 영웅이라 칭송했습니다. 2주 후 문성현이 퇴원했을 때 수천 명의 현지인들이 대한민국을 한국어로 외치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날 이후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자원봉사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 차례입니다. 방사능 지대를 통과한 후 우리는 타슈켄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3개국 국경이 얽힌 분쟁 지역에 직면했습니다. 여기는 하루에도 3번씩 총성이 울립니다. 국경 수비대끼리 30년째 대치 중이죠. 현지 가이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려면 세 나라의 동시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준호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DMZ 모델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한국의 비무장지대처럼 도로와 철도가 지나는 2km 구간을 중립지대로 만들고 UN 평화유지군이 아닌 세 나라가 함께 관리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수익은 정확히 3등분합니다. 처음엔 모두가 국가 주권 문제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수가 만든 시뮬레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각국 무역량이 300% 증가하고 물류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0년이면 투자액의 5배를 회수할 수 있어요. 돈 이야기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오세준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세 나라 청년 100명씩을 모아 축구 대회를 연 것입니다.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었고 서먹했던 청년들은 함께 공을 차며 친해졌습니다. 한국팀이 준비한 비빔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던 한 우즈베키스탄 청년이 우리가 왜 싸워야 하죠? 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이웃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청년도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원래 친구였대요. 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세 나라 대표들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청년들이 저렇게 잘 지내는데 미래를 위해 과거를 내려놓아야겠군요. 마침내 역사적인 합의 페르가나 평화도로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나라가 공동 관리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물건을 던지던 군인들이 함께 삽을 들고 우리도 돕겠습니다. 라며 자원한 것입니다. 세 나라 군인 500명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정민석은 길이 사람을 연결하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공사 중 지하 10m에서 고대 유적이 나왔습니다. 언 천년 전 실크로드 시대의 카라반세라였습니다. 문성현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벽화가 있는데 동서양 상인들이 함께 차를 마시는 그림이었습니다. 이준호는 2000년 전에도 이곳은 만남의 장소였구나
라며 이곳을 보존하며 공사하고 박물관과 휴게소를 함께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나라 정부도 우리의 공통유산이라며 적극 지원했습니다. 6개월 후 페르가나 구간 100km가 완성되었고 개통식 날 세 나라 정상이 함께 리본을 잘랐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분쟁이 평화로 바뀐 날이죠. 그들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국경 지역을 K 실크로드가 보여준 길을 따라 개발하겠다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작은 아이디어가 중앙아시아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시작 8개월째. 우리는 악마의 회랑의 마지막 구간인 카라쿰 사막 중심부에 도달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현지 기상학자는 시속 200km의 모래폭풍, 카라보란이 96시간 동안 불어 모든 것을 파묻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철수를 권했지만 이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세준은 TBM을 지하로 대피시키고 모두 벙커로 들어가자는 비상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8시간 전에 도착할 것이라는 긴급 무전이 왔습니다. 50km 떨어진 곳에 투르크멘, 유목민 가족 15명이 고립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구하러 가야 합니다. 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특수 개조한 장갑차 세대에 한국팀 전원과 자원봉사자 10명이 구조대를 편성해 사막을 가로질러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2시간 만에 유목민들을 찾았고 그들은 울면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장갑차 한 대가 엔진 과열로 고장났습니다. 문성현이 필사적으로 수리했지만 폭풍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지수가 태블릿을 꺼내 대체 루트를 찾았어요. 고대 대상로가 30km 앞에 있습니다. 지하 동굴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도박을 했고 바위 절벽에서 동굴 입구를 찾았습니다. 스물한 미 섭명 전원이 동굴로 들어갔을 때 밖에서는 카라보란이 시작되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장비와 바위로 입구를 봉쇄하고 96시간의 지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굴은 넓었고 놀랍게도 마실 수 있는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량이 문제였습니다. 나흘을 버틸 식량이 없었기에 이준호는 아이들과 노인들 먼저 먹여야 한다며 자신의 비상식량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그를 따랐습니다. 둘째 날 동굴 깊은 곳에서 실크로드 시대 대상들이 남긴 벽화와 한글 비슷한 고대 문자도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자 문성현이 벽화를 보며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었습니다. 한 유목민 할아버지는 이 동굴이 생명의 동굴이라 불렸고 폭풍을 피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셋째 날 식량이 바닥나자 한 유목민 여성이 비상식으로 갖고 다니던 낙타 젖 치즈를 꺼냈고 모두가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가고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동굴 입구는 모래로 완전히 막혀 있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6시간의 사투 끝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스 캠프 방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캠프는 반쯤 파묻혀 있었지만 캠프에 남아있던 500명의 작업자들이 지하 벙커에서 버티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팀이 유목민들을 구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올 걸 믿었어요. 라며 맞이했습니다. 유목민 가족들은 무릎을 꿇고 목숨을 걸고 구해주신 것에 대해 평생 잊지 않겠다고 감사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폭풍 속에서 15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중앙아시아 전체를 감동시켰고 각국 대통령들은 이준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실크로드 정신입니다. 이웃을 위해 목숨을 건 것, 그것이 바로 인류애죠. 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예상치 못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모래를 깊이 파내면서 숨겨져 있던 지하 수맥이 드러났습니다. 문성현이 흥분해서 물이에요! 여기 물이 나왔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정민석이 분석한 결과 이는 수백만 년 전 빙하기 때 형성된 깊이 200마일, 넓이 50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고대 지하 호수였습니다. 도시 하나에 100년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이준호는 이것이 할아버지 일기에 있던 숨겨진 바다임을 깨달았습니다. 85년 만에 그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주변 유목민들이 몰려들어 울면서 오랜 세월 만에 되살아난 물이다 라고 감격했습니다. 윤지수는 즉시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만들고 태양광 펌프와 AI가 물을 최적으로 분배하여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현장에 와서 이것은 신의 선물입니다. 이 물로 우리는 농업을 할 수 있고 불모지였던 이곳이 곡창지대가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세준은 물을 독점하지 말고 공유합시다. 5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중앙아시아 물은행을 만들죠. 라고 제안했습니다. 초기에는 반대가 있었지만 이준호가 물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목마른 모든 이의 것이죠. 라며 한국 속담 우물을 팔 때는 이웃과 함께 판다를 인용하며 모두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중앙아시아 물공유 협정이 맺어졌고 수익의 30%는 사막 녹화 사업에 재투자되었습니다. 공사가 재개되자 작업 효율이 3배로 올랐습니다. 물이 있으니 사기가 치솟았고 3개월 만에 150km를 추가로 뚫었습니다. 시작한 지 정확히 11개월 만에 476km 전 구간이 관통되었습니다. 악마의 회랑이 마침내 뚫린 것입니다. 관통 소식에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요. 한국이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일주일 만에 5,000명이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학생 아이덜은 우리 땅, 우리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며 대표로 나섰습니다. 윤지수는 5개국 언어로 동시 교육을 진행했고 AI 번역 시스템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첫 수업날 한 우즈베키스탄 청년이 저희 할아버지가 1940년에 고려인 가족을 숨겨줬대요. 그때의 인연이 이어져 오늘 우리가 만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청년은 자신이 고려인 2세대라며 한국말을 할 수 있다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85년 전의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문성현이 드론 조종을 가르치자 청년들은 금세 배웠고 정민석은 땅의 색깔과 냄새로 지질 탐사를 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청년들은 현지 지식, 오후 4시 바람 방향 변화, 약초 정보를 공유하며 전통 지식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이루었습니다. 한 달 후 청년들은 스스로 실크로드 청년연합을 만들어 우리가 직접 구간을 맡겠습니다. 한국팀은 기술 지원만 해주세요. 라며 100km 구간을 맡아 작업했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전염병처럼 퍼졌고 각국 정부는 독립 이후 처음 보는 단합이라며 놀랐습니다. 타지키스탄 대통령 방문 시 한 청년이 직접 대통령님,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세요. 실크로드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중앙아시아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는 꿈을 꿀 수 있어요. 라고 건의할 정도였습니다. 오세준은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길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나라를 바꿉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1년째 되던 날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동시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이 아니라 일꾼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직접 삽질을 하며 한국팀과 청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K-실크로드를 평화와 번영의 길로 지정합니다. 이 길에서는 어떤 군사 행동도 금지됩니다. 오직 무역과 문화 교류만 허용됩니다. 라고 특별 제안했고 모든 정상이 동의하며 중앙아시아 평화도로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이준호는 증인으로 서명하며 분단의 아픔을 겪었기에 연결의 가치를 아는 한국이 평화의 길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상들은 황금으로 만든 특별 레일을 깔며 다시는 갈라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평화선언 이후 이미 316km가 완성되었고 마지막 100km만 남았을 때 진도 7.2의 강진이 타지키스탄을 강타했습니다. 막 완성한 50km 구간이 붕괴 위기에 처했고 정민석은 최소 6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며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모두가 좌절하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중국의 왕 웨이밍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페트로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준 협력 정신을 우리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할 때입니다. 라며 중국은 장비를, 러시아는 자재를 무상 지원했습니다. 일본, 터키, 독일 기업들도 지원을 약속하며
K 실크로드는 이제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5개국 청년 1만 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우리 손으로 다시 짓겠습니다. 72시간 안에 복구하겠습니다. 라고 외쳤고 불가능해 보였던 붕괴 구간을 사흘 밤낮으로 일해서 복구했습니다. 김재하가 드론으로 촬영한 이 협력 영상은 전 세계로 퍼졌고 CNN은 인류의 승리라며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복구 작업 중 지진으로 드러난 지층에서 엄청난 양의 리튬 전기차 배터리 필수 광물 세계 3위 규모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의 제안은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자원도 공유합시다. 5개국이 함께 개발하고 수익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만 전수하고 떠나겠습니다. 한국도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그는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신뢰와 우정, 그것이 최고의 보상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관통 지점 4,700km 악마의 회랑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이준호가 마지막 망치질을 하고 벽에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를 하럽게 언어, 한글, 러시아어,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키르기스어, 타지크어, 투르크메너어로 새겼습니다. 5개국 국민 10만 명이 모여 대한민국을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윤지수가 준비한 특별 이벤트로 전 구간에 설치된 조명이 동시에 켜지며 476km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BBC 기자는 믿기 힘든 광경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중계했습니다. 정민석은 이제야 할아버지들의 한을 풀었네요. 85년 전 강제로 끌려왔던 길을 이제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감격했습니다. 오세준은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화해와 평화, 미래와 희망을 연결하는 다리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개통식이 끝난 후 이준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K 실크로드 기술대학을 5개국 수도에 동시에 설립한 것입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미래가 있죠. 개교 소식에 지원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첫 입학식 날 한 카자흐 소녀는 할머니가 고려인이세요. 이제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저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윤지수는 AI를 가르치며 기술은 도구일 뿐 중요한 건 사람이다 라고 강조했고 정민석은 땅을 알아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자연과 공존하는 개발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라고 교육했습니다. 오세준은 안전과 위기 관리를, 문성현은 드론과 로봇 공학을 가르쳤습니다. 6개월 후 첫 졸업생들이 나왔고 이들은 K 실크로드 2단계 프로젝트 8첨역 콜워캠트룸트 스마트 도로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 차례예요. 이들의 열정과 실력은 놀라워 한국팀이 1년 걸릴 일을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파급 효과였습니다. 졸업생들이 고향에 돌아가 스타트업을 만들기 시작했고 1년 만에 1000개의 스타트업이 생겨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니콘 기업 실크로드 테크도 탄생했습니다. 창업자는 첫 졸업생 중 한 명이었는데 한국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도전하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었죠. 라고 고백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중앙아시아에 와 있습니다. 악마의 회랑은 이제 생명의 회랑이 되어 하루 10만 대의 차량이 오가고 물류량이 500% 증가했으며 경제 성장률은 매년 10%를 넘어섰습니다. 국경은 있지만 마음의 장벽은 사라졌습니다. 이준호는 이제 중앙아시아 개발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권을 놓친 것에 후회는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신뢰, 우정, 그리고 자부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라고 답했습니다. K 실크로드 기술대학은 아시아 최고의 공과 대학 중 하나가 되었고 3만 명의 졸업생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 고려인 3세는 우리는 더 이상 슬픈 역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랑스러운 미래예요.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K 실크로드 기념식에는 5개국 정상과 한국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준호는 기념사에서 3년 전 우리는 단순히 길을 만드는 작은 꿈을 꿨지만 우리가 만든 것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였고 희망이었고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이 길은 인류 모두의 길입니다. 함께 걸으면 길이 됩니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10만 명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하늘에는 불꽃놀이가 터졌으며 5개국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땅을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을 얻는 나라라는 것을요. 작은 나라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더 크게 돌려주는 마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를 쌓는 자세,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지혜. K 실크로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100년의 저주를 깨고 새로운 100년을 연 희망의 길이며 그 길 위에는 여전히 한국인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출신 인프라 분석가 피에르 뒤몽이 직접 목격한 K 실크로드 프로젝트 이야기였습니다. 5명으로 시작해 중앙아시아 전체를 바꾼 한국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길을 뚫은 것을 넘어 역사를 바꾸고 미래를 창조해냈습니다. 특히 85년 전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의 한이 후손들에 의해 풀리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진정한 저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속에서 빛나는 한국의 저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특히 해외에서 땀 흘리고 계신 우리 교민들과 근로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이고 인사이트 넘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